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법, 소방학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19조 우리 감리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한 위반사항을 잡는 거라 그랬죠? 감리를 할 때 공사가 도서나 기준에 맞지 않을 땐 관계인에게 꼭 이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감리업자는 관계인이 또는 발주자가 본인을 뭐 한 거니까? 채용을 한 거니까. 이것 때문에 채용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꼭 어떻게 해라? 알려줘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서 공사업자에게, 그러니까 감리업자가 누구한테 알리고 공사업자한테 뭐를 하는지 보셔야 돼. 뭐를 요구한대요? 시정 보완을 요구한대요. 고쳤으면 좋겠다.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럼 공사업자는 요구를 받았을 때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그 공사를 계속하면 본서에게 보고하래. 누가? 감리업자가.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해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감리업자가 공사업자한테 야 시정보완해 라고 했는데 시정보완을 안 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 보고를 해야죠. 그죠? 그 사실을 위쪽에 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각각에 대한 벌금도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규칙 제18조 위반사항의 보고. 위쪽에 이제 보고를 할 때 3일 이내에 본서에게 서류를 제출을 해주래요. 3일.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사망에 따라 본서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나 너랑 계약 안 해. 또는 나 너 돈 안 줄 건데? 라고 불이익을 주면 안 된대요. 당연한 얘기죠. 자, 감리 결과의 통보. 감리업자는 공사 감리를 마쳤대요. 다 끝난 거죠, 이제. 그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세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 세 사람 알고 계세요. 건축사까지.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거예요. 서면 통지죠. 서면 통지. 그리고 본서에게는 예를 제출하래. 맞습니까? 무슨 보고서 제출?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면으로 알리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요게 7일이에요 하셨죠? 본서한테 하는 거야. 본서 꼭 알고 계셔야 돼. 7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라는 걸 꼭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갔을 때 다음 갖고 서류를 첨부하래. 그지? 맞나요? 그래서 서류를 첨부해서 이 밑줄이 안 쳐져 있네요. 서류를 첨부해서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알리고 보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대.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 최근에 요 통보할 때 요 서류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착공신고나 착공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변경이 안 됐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거고 감리일지 내주래. 근데 본서에게 보고하는 경우만 첨부를 한대요. 본서에게 보고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그리고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래서 사용승인 신청서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이게 감리예요. 네, 감리. 그러니까 감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 마지막에 위반사항이나 요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이런 것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까지 내주면 이제 감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방염에 대한 게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방염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럼 방염은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이 되도록 꼭 방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방염 처리업자라는 사람이. 이 방염 처리업자는 대표죠. 사장이죠. 그럼 이 사장이 방염을 꼭 해줘야 된대. 그치? 방염을 꼭 해줘야 된다. 20조의 3 방염 처리 능력 평가 및 공시. 자, 청장은 방염 처리업자의 방염 처리 능력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만
방염 처리 업자의 방염 처리 실적 등에 따른 평가와 공시를 한대요. 그죠? 근데 방염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시설법에 나오는 방염은 정말 중요한데 공사법 쪽에 나오는 방염업에 대한 내용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이런 내용은 나중에 저하고 필요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4절 도급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먼저 요 관계를 아셔야 되는데 도급은 일을 주는 거죠. 그죠? 일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도급과 하도급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소방시설 업자한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설계면 설계, 공사면 공사, 감리면 감리, 방염이면 방염업자에게 그죠? 각각에 해당하는 일을 주는 거죠. 그럼 이 일을 주는 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급을 줬어요. 요 네 가지에 관련돼서 맞습니까? 설계, 공사, 감리, 방염에 대해서 일을 줬어요. 그러면 시설업자는 이 일을 받았을 때 이거를 나중에 얘가 나와. 이름이 뭐예요? 하도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만 딱 한 번을 하도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경우 공사만 해당합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딱 제2의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는 건 도급, 한 번 더 주는 걸 하도급. 그럼 이 사람은 일을 받았으니까 수급인. 이거 알고 계셔야 돼. 또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수급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공사 등을 도급할 때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을 해야 된다. 그죠? 설계는 설계업자에게, 시공은 공사업자에게, 감리는 감리업자에게, 방염은 방염업자에게 도급을 해야 되는 거죠. 소방시설 공사는 자 공사만 해당합니다. 다른 것들은 해당 안 돼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여기 지금 사이즈가 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공사를 4가지를 가지고 있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업체는 뭐 예를 들어 뭐 전기공사업도 가지고 있고 정보통신공사업도 가지고 있고 막 기계공사업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이즈가 큰 회사죠. 그러니까 보통 빌딩 하나를 지어요. 건물 하나를 지으면 이 안에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소방도 들어와야 되고 통신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업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 업종에서 공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그 중에 소방도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그냥 큰 업체한테 4가지 다 맡기고 돈을 좀 싸게 해달라고 한다던가 약간 이런 게 이제 좀 가능한데 굳이 이거를 A 업체, B 업체, C 업체, D 업체 구하기는 귀찮잖아요. 발주자 입장에서도.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맡기는데 큰 업체에. 근데 예를 들어 소방시설 공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야.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를 다른 업체, 서로 다른 업체에 주라는 거죠. 이걸 한 업체에 몰아주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조그만 공사업체를 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분리도급에 대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가 분리도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된다. 분리도급해야 된다. 다만 공사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도급이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분리도급을 안 할 수 있다. 이 분리도급을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시험지가 잘 나와요. 아셨죠? 이게 최근에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분리도급 제외 기준은 꼭 알고 계셔야 돼.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가보면 다른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령에 갔을 때 분리도급의 예외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 분리도급의 예외. 그럼 21조 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얘기한다. 재난 발생으로 긴급 착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가 긴급하게 빨리 착공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착공이 뒤로 미뤄지면 안 되니까 그냥 한 업체한테 몰아줘도 된다. 왜냐하면 이 업체 커넥하는 시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긴급 착공, 재난 발생 긴급 착공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국방이나 안보. 자, 국방 안보 같은 경우는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좋을 게 없겠죠. 그래서 기밀 유지. 4조 각호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다. 그래서 우리가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를 얘기합니다.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면 굳이 분리도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착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 공사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죠? 연면적이 1천 이하래. 거기다가 비상 경보 설비를 설치한대요. 1천이에요. 연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고 경보야, 경보. 이런 것들을 비상 방송이나 뭐 조명 등 콘센트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또는 아예 다른 설비로 줄 수도 있고. 비상자 들어간 애들 살짝 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상 경보만 해당돼요. 비상 경보가 되게 조그만 어떻게 보면 설비거든요. 큰 설비가 아닙니다. 나중에 소방학개론 소방시설론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그래서 여기 입찰 종류가 나와. 대안, 일괄, 요거 종류 정도 보세요. 대안, 일괄, 실시 설계 기술 제한, 기본 설계 기술 제한.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요 입찰 종류가 보기로 그냥 등장한 적이 있어요. 한 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실시 설계 기술 제한, 기본 설계 기술 제한. 그러니까 결국 설계 기술 제한인데 앞쪽이 얘만 바뀌는 거죠. 실시냐, 기본이냐.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 1호에 따른 이게 최근에 들어간 거거든요. 국가 첨단 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 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은 국가적으로 뭐가 중요한 시설이에요? 보안이 되게 중요한 시설이죠. 그죠? 이게 들어간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기술을 다른 나라로 빼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고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대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 국가 기술을 다른 쪽으로 빼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보상, 보안상 좋지 않잖아요. 이런데 여러 업체가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최근에 들어간 거 최근에. 혹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 이런 게 추가가 됐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그 밖에 국가유산 수리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사로 성질상 분리도급이 조금 곤란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국가유산 수리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문화재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야. 문화재를 공사하는 경우인데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이 청장을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청장을 우리가 본부장이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임금에 대한 압류 금지. 이걸 읽어보세요. 공사업에 대한 건데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 금액 중 돈을 받았는데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월급은 그 공사업체가 조금 힘들어졌더라도 압류하지 말아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네, 읽어보세요. 왜냐면 여기는 그냥 법조항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압류할 수 없다라는 거. 21조의 3 도급의 원칙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을 계약하는 당사자들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도급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래. 맞죠? 공사 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다 밝혀. 그래서 밑에 가보면 어떤 도급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가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계약을 했으니까 서로 뭐를 해요? 사인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서로 한 부씩 주고받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도급 계약서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대. 쭉 나와 있죠. 그죠? 쭉 나와 있죠. 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이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그러니까 어디서 꼭 물건을 사라. 거기서 써라. 그 물건을 꼭 써라. 이런 거 안 된대. 그래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뭐 하도급의 통지. 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이거 읽어보세요. 도급을 받은 자가 공사 등을 하도급할 때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되고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됐습니다. 자,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등 읽어보세요. 자, 중요하지 않은 건 나중에 문제로 보겠습니다.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위반 사실의 통보 이런 것들을 읽어보세요. 네. 자, 뒤쪽으로 가서 22조로 갑니다. 22조. 하도급의 제한. 보세요. 도급을 받은 자는 설계, 시공, 감리를 절대 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대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도급 안 돼요. 근데 시공의 경우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야, 여러분들. 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 거야. 딱 한 번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일부인데 얘를 전부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사 쪽만. 설계나 감리는 하도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쪽에 나와 있을 때 공사업과 이걸 같이 하는 공사업자래. 그러니까 얘와 내가 업종을 냈는데 이 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얘도 하는 거죠, 공사도. 이 업종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보통 큰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걸 다 같이 도급을 받았대, 예를 들어. 그러면 요거 일부를 다른 업체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중 하나 이상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얘기하고,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요거. 시험지 4개도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떤 경우냐, 소방시설 공사업과 어떤 사업을 같이 받았을 때 우리가 하도급을 할 수 있냐, 그 어떤 업이 요거라고요. 주택건설, 외워야 돼. 건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하수급인은 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 받은 공사를 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대요. 하도급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계약도 적정성 심사도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읽어보시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 사람이죠. 하수급인, 발주자. 그러니까 얘가 하도급 계약이라는 걸 맺으면 이 사람이 봤을 때 계약을 둘이 맺었잖아요, 일단.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어차피 돈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니까 이 계약이 또는 이 사람이, 이 업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보면 현저하게 부적당하고 인정되거나 일을 잘 못할 것 같거나 하도급 계약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 수행 능력,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대.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발주자일 땐 적정성 심사를 꼭 실시를 해야 되고 국가가 주체일 땐 꼭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땐 심사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적정성 심사를 개인이 못 하잖아요. 그죠? 맞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뒤에 가보면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언제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죠? 그죠?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나중에 보셔도 되고, 발주자는 심사한 결과 시공 및 수행 능력, 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으면 변경해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적정성 심사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뭐 30일 이내 서면으로 꼭 해줘야 되고, 도급 계약 해지할 수 있대, 그지?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내가 이거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변경을 안 해주면, 또는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도급 계약 해지할 수 있고, 발주자 입장에서는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이거 심사위원회를 꼭 둬야 된대. 그래서 시공 및 수행 능력 평가라던가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럼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위원이 돼줘야 되는지 들어가 있고요.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런 내용도 한 번 정도 체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요 정도 보시면 돼. 제가 밑줄 친 거 위주로. 이게 왜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요 위원 임기도 다른 위원회들은 2년이에요. 대부분. 근데 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만 요게 3년이기 때문에 한번 보셔라. 됐습니다. 네. 하도금 대금의 지급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요. 하도금 대금의 지급.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등에 대한 돈을 받은 거죠. 여기 발주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수급인이죠. 그리고 하수급인이 여기 밑에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받은 거야. 뭐 준공금이라던가 이 사람이 돈을 뭘 받냐면 준공금이라는 걸 받는데, 아셨죠? 또는 기성금이라는 걸 받는데, 이거는 절반 이상 했을 때 받는 거고, 요건 퍼센트 중간중간 진행 상황에 따라 받는 거고, 또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 선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계약금 같은 건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으면 이거를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꼭 지급을 해주래. 맞습니까? 이 사람한테 돈 주라는 거예요. 발주자한테 돈 받으면 15일 이내에 꼭 돈을 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십시오. 23조 도급계약의 해지. 이거는 관계인이나 발주자, 일을 준 사람이 나 여기 해당하면 너네하고 계약 안 해 라고 해지할 수 있대. 그래서 시설업이 취소 정지. 휴업,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사가 지금 취소되거나 정지가 됐는데, 또는 휴업이나 폐업에 이르렀는데, 그럼 내가 이제 일을 준 걸 이 사람들은 못할 거거든요. 당연히. 맞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30일 이상 공사예요. 이게 설계도 해당 안 해요. 감리 해당 안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 변경 요구를 따르지 않았대. 이거를 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았대요. 그죠?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체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24조 공사업자 감리 제한. 이것도 많이 나오진 않는데, 시공과 감리는 절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자가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공과 감리를 같이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하는 사람,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감리잖아요. 그럼 본인이 막 공사를 하고 이게 잘했는지 판단을 하래. 하겠어? 지적을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래서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기업 집단, 같은 기업이래. 두 사람이. 안 되죠. 법인과 법인의 임직원, 법인과 임직원. 안 되죠. 그리고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친족, 가족인 경우. 아우, 제일 안 좋은 거지. 그치? 가족회사. 제가 가족회사 다녀봐서 하는데, 최악입니다. 최악. 지금도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최악이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이걸 볼 일이 없겠지만, 맨날 싸우고, 둘이. 여기서 얘기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이기 때문에 괜히 또 했다가 나중에 놀러 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얘기는. 아셨죠? 자, 소방기술 용역의 대가 기준. 이런 것들은 뭐 산정 방식 나와 있는데 읽어보세요. 네. 자,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요거는 시공능력이죠. 그럼 어디? 공사업체만. 그래서 청장이 하는 거야, 청장이. 공사업자를 이 사람들이 적절한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게 실적, 자본금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한대. 시공능력을. 그래서 공사업자가 전년도 실적, 자본금,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청장에게 제출을 한대요. 그러니까 공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사업자가 우리 회사 몇 점입니다 라고 평가를 받고 싶으면, 몇 점인지 평가를 받고 싶으면 청장에게 서류를 내는 거죠. 신청 서류를 내는 거죠. 여기 가보면 나와 있죠. 근데 올해 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나 이런 서류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서류들은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실적을 증명하는 요 서류 종류가 나왔는데, 그죠? 이게 답이었어요. 요 오른쪽에 있는 얘를 좀 바꿔놔서. 이건 나중에 꼭 한번 봅시다. 우리 문제로 한번 보든, 지금 당장 보지 마시고. 그리고 뭐 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요 실적 서류도 내줘야 되고 사본도 내줘야 되고, 소방기술자 누구 데리고 있는지, 뭐 신인도 평가 신고서, 그리고 아래 가보면 회계 서류나 세무 서류 이런 것들 내줘야 된대요.
시공능력 평가 신청 절차, 평가 방법, 공시 방법,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저는 얘를 문제로 좀 내줬거든, 학생들한테. 평가 방법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요. 그죠? 이게 자격증 시험에 평가 방법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 식은 시공능력 평가액. 아셨죠? 요거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식은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 평가액 산정을 할 때 실적, 동그라미, 자본금, 기술력, 경력, 신인도 이런 걸 평가를 한다. 근데 그 중에 실적 평가액 산정하는 거 연평균 공사실적액으로 한대요. 그래서 요 정도 보십시오. 이거 나다라. 나중에 문제로 제가 내드릴게요. 업력이 3년 이상이면 3년간의 공사실적을 3으로 그냥 나눈대. 그럼 그걸 연평균 공사실적액으로 하고 걔를 실적평가액으로 하겠다. 1년에 3년 미만이다? 그러면 합산금액을 개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한대. 그죠? 그걸 연평균 공사실적액으로 하고 1년 미만이다? 그러면 그 기간의 공사실적액을 연평균 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자격증에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본금에 대한 계산의 기술력 평가의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한번 보실 게 신인도 평가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뒤에 가보면 이 신인도 평가액이라는 게 비율이 있어요. 비율. 요 신인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요 퍼센트 3%, 2%, 마이너스 3%, 2%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도 간혹 자격증에 시험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나중에 정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온 적 없으니까 일단. 네, 그래서 뒤쪽은 크게 볼 게 없습니다. 이제 뒤쪽은 크게 볼 게 없고 231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 체크 정도 해두시면서 넘어갑시다. 자, 됐고요. 네, 방금 제가 보라는 것만 잘 보시고 소방시설업 정보시스템 구축은 누가 한대요? 청장이 한답니다. 청장. 그래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구축하고 운영하래. 이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틀림없이. 시설업자의 자본금, 기술력, 보유 현황, 공사 등 수행 상황, 행정처분받은 사항, 착공, 완공, 기술자 감리원 배치 현황 이런 것들. 공사 등과 관련된 정보. 청장은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설업자나 발주자, 관계기관 단체에게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한다라고 들어가 있죠. 나중에 제가 문제로라도 꼭 이런 것들은 표현을 할 테니까 지금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청장이 한다라는 거 정보시스템 구축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뒤에 이제 챕터, 다음 챕터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문제 꼭 풀어보셔야 돼. 이 챕터가 문제가 진짜 많아요. 아셨죠? 진짜 많이 나왔던 챕터니까 꼭 정리를 하시고 챕터 4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